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근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금융사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등장하는 인물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참 복잡하죠. 오늘 좀 천천히 이해해 보려고요.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의 김득의 상임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둘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니까 라임 옵티머스지만 라임 펀드가 따로 있고 옵티머스 펀드가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다른 거죠. 그죠?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여기서 각각 운용했는데 이제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라임은 처음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다가 나중 과정에서 펀드 간 돌려막기들로 해서 사기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사모펀드라는 거죠. 예. 사모가 사적으로 모집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사적으로 모집한다는 걸 왜 무슨 NH증권 같은 버젓한 증권회사가 이걸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예. 사모펀드 활성화법이 만들어집니다. 음. 원래 사모펀드는 5억 이상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 1인당 5억 이상. 금융회사에서 주로 팔았던 것은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아빠 부자 되세요 라는 공모펀드에 많이 가입을 했는데 그건 공모죠. 예. 공모. 이제 사모펀드가 2015년도 활성화되면서 비약적 성장을 합니다. 어. 예, 금융회사에서 은행, 증권회사 이런 데서 많이 팔게 되었고요. 아. 선취 수수료가 한 1% 정도 됩니다. 아. 판매했을 때. 그래서 판매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사모펀드를 팔았는데 판매한 과정에서는 가입자들에게 이게 사모펀드라고 고지를 한 게 아니라 안전한 자산, 금융상품처럼 고지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다들 사모펀드로는 인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NH증권에서 팔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이거 NH증권에서 운영하는 건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운영하는 주체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옵티머스라는 주체가 따로 있었고 라임. 라임이라는 자산운용사가 따로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5억 이상 2015년 이전에는 근데 그 후에 1억 1억까지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 지금 1억으로 낮추다 보니까 이번에 DLF 사태의 평균 금액을 보면 2억 7천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5억 이상이었으면 피해를 안 보실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2015년도 금융당국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고의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저희들은 반대를 했거든요. 예, 예. 반대를 했는데 대원군이냐 세국 정책을 펴느냐 론스타처럼 외국 사모펀드만 돈 벌 기회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행을 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을 낮출 때도 금융위원회에서는 5억을 현행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을 개정할 때 슬그머니 1억으로 바뀌었더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자금 준비해 두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가입을 많이. 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청소부도 평생을 모으신 돈, 정년 퇴직금 받으셨던 돈 네. 이런 분들을 가입했던 사연 많은 돈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펀드, 공모 펀드 이런 데 이제 우리가 그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들어가면 이건 뭐 예를 들면 뭐 유럽 증시의 몇 퍼센트, 뭐 홍콩 증시 주시 뭐 지수의 몇 퍼센트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지수 연계형 펀드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서 예. 아니면 뭐 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주식 쪽으로 몇 퍼센트를 투자하겠다 앞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나오잖아요. 예. 이것도 구성을 구성은 다 나왔습니다. 밝히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구성은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외 무역 라임 같은 경우는 플로트로 FTF 1호라 해서 무역 금융 펀드, 미국의 금융에 돌리는데 투자하는 펀드라 해서 투자처까지 제한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던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연계형이었고 예, 예. 이건 사모사채 투자형들인 거고 특히 사모사-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라고 음. 안전한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죠. 네. 그러니까 아까 라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기가 아니었는데 운영하다가 사기가 됐다? 예. 그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모펀드를 이해하시려면 이게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구성 자체를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만기 3개월, 6개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폐쇄형은 뭐냐면 만기 때까지 못 찾습니다. 달려고 해도. 그렇겠죠. 개방형은 중도에 수수료를 내고 찾을 수가 있는데 해지할 수 있고. 조금 부실이 오면 개방형에 있는 분들이 내 돈 돌려달라고 그렇죠. 하니까 자금이 부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저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신한금토에다 통보를 합니다. 라임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계속 처음에는 펀드 간 돌려막기. 그러니까 이 펀드에서 들어오는 고객이 신규 고객한테 오면 그 돈을 내어주는 방식이었는데 환매 요청이 예, 들어오면 뒤에 받은 걸로 예. 메꿔놓고 근데 이게 라임은 네 가지 펀드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간 펀드로 이제 돌려막기를 시작하는 거죠. 예. 미국 무역금융 CI 펀드가 있는데 이게 주로 신한은행에서 판매했던 펀드인데 이 펀드에 들어온 고객으로 무역금융 펀드를 지급을 하고 네.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중간에 어떻게 변질됐어요 또? 중간에 변질된 것들은 이제 투자처가 아예 또 달라졌나요? 투자처가 바뀐 건 아니었죠. 아니고 여기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사기 사건 난 예. 거의 여파를 숨기고 숨기고 계속 팔았다. 계속 팔았던 거였죠. 아. 그러니까 중단을 했어야 되는데 예. 털고 갔으면 사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손실 50%다 이렇게 고지하면 되는데 계속 숨기면서 자금을 유치해서 네. 돌려막기를 한 거였죠. 네. 그렇게 끝끝내 돌려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현행법상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티머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끝까지 돌려막을 수 있게 처음부터 돌려막기였거든요. 옵티머스는 예, 예. 아니 가만히 있어요. 라임은 아까 얘기한 무역금융이나 이런 상품이라고 하면 예. 그거는 처음에는 그 괜찮은 설계였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죠. 딴 데다 엉뚱한 데 넣은 게 예. 아니고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사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옵티머스는 돈 다 받으면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넣겠다. 예.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나 뭐냐면 지하철이 공사를 하면 현대건설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유동화 시켜 가지고 네.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예. 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금리도 한 2.8, 뭐 3개월, 6개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들어간 거기다 건데 투자하겠다라고 해놓고 그게 안 간 거죠. 돈을 모아서 예. 어디다가 투자한 거예요? 예를 들면 관용 투자 개발 회사, 현정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 이런 회사를 만들고 또 하나 저수지 비자금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 비자금 회사가 다시 투자처를 보니 부동산 무슨 전문 회사 여기인데 그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까 사우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를 작정하고 이 돈이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은 거죠. 옵티머스는. 그 돈을 그러면 다 빼돌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4천억이 빼돌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운영 주체들이 예. 그리고 김재영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백억대를 횡령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 선물 투자 이렇게 한 것도 수사 결과 밝혀졌죠. 네. 예, 옵티머스는 일당들이 다들 그 회사들에 각각 임원, 이사 이렇게 등재되어 있고 그럼 페이퍼 컴퍼니가 많은 거죠. 애초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는 돈 한 푼 안 한 들어가. 푼도 안 들어간 거죠. 와, 이건 그러니까 이걸 저는 처음에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이런 사기를 시작할 때는 금융회사에서 사기를 할 때는 단순한 자금을 횡령을 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큰 돈 벌어가지고 그렇죠. 메꾸는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라임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사모펀드 법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 허점은 뭐냐 하면 특히 옵티머스는 이 허점을 정확하게 노렸거든요. 자,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NH증권 여기서 판매를 했던 대금이 들어오면 옵티머스에 주는 게 아니고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줬어요. 그럼 하나은행에서는 옵티머스가 지정한 상품들을 사는 거죠. 여기서 공공매출 채권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부동산 채권, 캐피탈 투자회차 이런 데 투자를 한 거였죠. 근데 그런데 그런 요걸 거는 이제 관리하는 사무관리회사는 예. 예탁원이 있는데 예. 여기다가는 거꾸로 허위 서류를 내는 거죠. 공공매출 채권을 산 것처럼. 근데 그게 체크가 안 돼요? 이걸 2015년 이전에는 서로 감시, 감독,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예. 이걸 다 면책을 해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결국 수탁은행이나 2015년 하나은행은 예탁원만 확인했으면 되는데 그리고 NH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수탁사에게 그 제대로 샀는지 물어보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안 알려주게 돼 있는 게 그런 거였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원래 회계감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 1년만 한 번만 하면 이런 투자를 알 수가 있는데 예. 외부회계법인에 예. 이거 또한 면책을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NH증권이 자기네 공신력을 내걸고 이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거니 안전합니다라고 팔았으면 예. 진짜 그 매출 채권을 샀는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지 않나요? 의무는 있었죠. 2015년도에는. 네. 근데 그 의무를 면책을 해준 거죠. 세상에. 그래서 저는 뭐 사모펀드가 활성화될 때 금융당국에서 뭐라 했냐면 모험자본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모험자본이 육성된 게 아니고 사기꾼이 육성된 거죠. 그러네요. 예. 아니 그 몇 가지 서로 체크를 해야만 되는 것만 지켰어도 예.
괜찮은 건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럼 그죠? 옵티머스는 이런 사기를 못 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한 것들은 뭐냐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니까 돌려막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터졌느냐 하면 작년에 라임 사태가 터지니까 그리고 DLF 사태가 터지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예. 그리고 감독원 검사도 나오고 하니까 예.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안 들어주니까 못 근본적인 막아주고 원천적인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안 되고. 환매 중단을 6월 달에 통보를 하고 네. 그러니까 NH가 통보가 되니까 이걸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예. 그 전격적인 수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되면 아마 어디론가 들고 튀려고 했을 거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들고 튀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걸 막으려고?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사실 라임이 안 터졌으면 언제까지요? 이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죠. 와. 그게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금융 다단계 사건인데 어. 그게 계속 돌려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독원이 나가서 검사 권한도 없어요. 네. 내놔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볼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면 전파진흥원이니 뭐 이런 공공기관의 자금들이 왜 그렇게 고액이 들어가게 된 겁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도 속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하셨는데 이혁진이라는 창업주가 예. 1세대입니다. 예. 이 사람이 자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 문제가 있으니까 김재현한테 넘겨주고 다시 찾는 뭐 이런 곽서를 적었는 것 같은데 예. 김재현 쪽에서는 경영권을 뺏어간 거죠. 그게 2017년 7월의 일인데 예. 김재현과 이혁진은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민주당 게이트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혁진 말을 듣다 보면 한 80%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혁진 대표가 처음 만들 때부터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돈이 안 들어갔다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전파진흥원을 2017년 6월에 데리고 오는데 예. 예. 2017년 6월에는 정영채라는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죠. 정영재라는 사람이 예. 인수를 해서 오는데 이 정영재는 김재현과 일당으로 지금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인데 예. 이쪽에서 전파진흥원인데 안전한 공공자금 매출 채권이라고 가져오고 예. 그 시기가 자본 유동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파진흥원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적기 시정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금융회사에서는 사형 선고하고 같은 건데 네. 자본 유동성이 있으면 이걸 언제까지 계산해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바로 퇴출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면 자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전파진흥원 자금은 구원투수처럼 들어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파진흥원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고요. 그건 로비가 있었다고 보죠. 누군가가 어. 그게 여줘라고 보이지 않는 손이 한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자본 유동성이 있어서 적기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할 회사에 예. 그렇게 큰 750억이라는 돈 지금은 이제 누적돼서 나면 1,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그 전파진흥기금의 자금을 운영하는 주체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알고도 누군가의 로비 때문에 억지로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슬도 이건 뭐 그냥 일반 채권 그렇지 않다고 건- 봅니다. 그럼요. 누군가가 넣었다고 봅니다. 억지로? 예, 억지로 넣고 다른 그 전파진흥원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 자금들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다요? 전부 다? 이제 그게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예. 2017년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시기에 들어간 것은 전파진흥원은 투자 자금은 이게 이 자금으로 인해서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였죠. 그러면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이 자금은 구원 구원투수죠. 투수죠. 예. 그런데 2020년도에 또 들어온 공공기관 예. 자금들은 또 의심해 볼 만하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아무리 문제가 터진 후니까. 안전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라임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안전한 5등급이라 하더라도 네, 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또 노사가 합의하는 그 기금 근로복지 기금까지 근로기금. 들어간 그러게요. 그조차도 이해가 안 되죠. 어. 그럴 때는 누군가가 여기 투자해라 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혁진 씨 같은 경우는 모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어떤 강압 압력이었는지 아니면 사기로 회유한 건지 예. 뭐 이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다 있겠네요. 다를 수가 있고 네. 뭐 우선 근본적인 것은 이 자금이 안전하다고 당사자들이 믿을 수도가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시기에 들어가는 것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그다음에 필요합니다. 오뚜기, 안랩, 한화, 넥센 이런 대학들 아니죠 기업들 그다음 대학이나 공공기관 종교재단 이런 데도 돈을 넣었어요. 예, 예. 이건 또 뭡니까? 비슷한 유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진짜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두 가지로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예금 금리가 싹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그러게요.
사모펀드 중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사모펀드 중에서는 제일 예,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낮은 거예요. 일반 투자보다는 그래도 한 0.5%라도 또 괜찮고. 자, 그러니까 이 일반 그 노후 자금 모았던 분이 증권회사 직원 말 믿고 1억, 2억 맡긴 거랑 예. 이런 무슨 뭐 기금이나 뭐 회사 돈 운영하는 재무팀에서 아니 뭐 여기도 몇십억 그래도 한 0.5%더 나오니 넣어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자금이 이제 돌려막기가 이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영업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NH가 했는지 네. 옵티머스가 했는지 그거는 밝혀봐야 되는데 예. 그건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 예. 지금은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예. 혼란을 좀 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현재 장관 같은 경우가 이현재 장관은 진영 장관이 진영 장관. 뭐 5억에서 6억 예.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NH투자증권 이촌동 지점에서 음. 근데 이걸 이제 이해 충돌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좀 네, 여야가 이제 네. 갈리고 있는데 네.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환매 중단되기 전에 돈을 찾아갔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똑같이 물렸죠. 물려 지금. 있으니까 네. 이 역시도 직원들한테 안전한 자산이라고 가입을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역으로 이런 상품에 장관 같은 일가도 전액을 투자할 수 있고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예.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사모펀드의 맹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까 우리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 사모펀드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어디에 투자할 겁니다라고 팔았으면 정말 그 돈이 거기에 투자됐는지를 확인시키도록 하는 요것만 만들면 되는 그래서 거. 옵티머스는 안 나죠. 막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옵티머스도 처음부터 사모사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만 하면 라임은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가 어디 투자인 1차 단계만 볼 수가 있어요. 네.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금융 사기 사건이 사모펀드에서 일어나는 게 1차 투자에서 2차, 3차, 4차. 그 4차에서 비자금을 빼돌리는 거죠. 옵티머스가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이든 다른 데든 블라인드가 되니까 못 보게 돼 있는 거고 심지어 2015년도 활성화되고 나서는 종이 쪽지 한 장 안 줬어요. 어쨌든 자본시장법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바꿔야 되겠네요. 바꿔야 되죠. 시급하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몇 가지만 보완하면 됩니까? 저는 일단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예. 뭐 조국 사모펀드에도 논쟁이 되었는데 예, 예. 이제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행 법상은 예. 왜냐하면 간접 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논란이 돼 있으니까 고위공직자들도 사모펀드에 가입은 금지시키는 게 낫지 않은가 법 개정을 통해서 그것도 필요하고. 이게 논란이 없을 거고 예. 자 은행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모펀드를 위험한 상품은 못 팔게 하면 되는 건데 네, 네. 실제 지금 고위험 상품은 못 팔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상품들이 옵티머스처럼 이렇게 팔 수는 있느냐는 문제이죠. 5등급짜리는 팔 수가 있는데 지금 현행도 5등급이 안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안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걸 부여해야 된다고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 감사 기능 외부 맞아요. 기관에 대한 맞아요. 자산 운용사 회계 감사 기능 주고 수탁사하고 판매사 최소한 판매사는 상품을 팔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복덕방도 가면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 한지 등기 확인하고 당연하죠.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고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은 판매사 복덕방의 입장은 법적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 판매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속았다. 우리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게 다 피해자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짜 요걸 바꿔야 된다는 돈을 거죠. 뜯긴 피해자들은 이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왜 100% 배상을 받을 수 그 있냐고 돈을 하면 누가 지급해 줘요, 그러면? 그럼 일단 판매사가 해야죠. 그리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그다음에 옵티머스 지금 이제 자금 어디에 출처돼 있으면 원금 회수가 될까요? 될 수 있을 건데 라임 같은 경우는 자금 회수가 어느 정도는 한 30-40%는 된다고 실사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금액을 이제 연대해서 배상을 하는 건데 사실 라임은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100% 배상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한 1,6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해서 할 건데 1차적인 책임은 판매사에 있다고 보죠. 그 뒤 나머지 나중에 이제 수탁사가 얼마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는 자신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70% 선대출 방안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90%까지 선 지급 방안으로 해서 유동성 해소로 해서 해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옵티머스는 판매사가 다 해주고 수탁사하고
아니면 옵티머스하고 연대배상 책임을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피해를 피해자가 볼 수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노후 자금 맡긴 분들은 그나마 원금은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옵티머스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돼 있죠. 옵티머스 경우는 왜냐하면 확실한 사기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빨리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자본시장법 재개정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돼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주장하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맞아요. 집단소송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처럼 처벌을 강하게 시켜야 됩니다. 미국에는 이런 금융 다단계 펀지 사기를 이루면 심지어 150년형을 때리거든요. 그리고 80이 되는 사람이 예.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미국에 2008년도에 체포돼서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길게 때려봤자 이거 10년, 15년 때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집단소송제는 왜 필요하냐면 개별적 대응력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예. 뭐 저희 방송에서도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장해온 바니까 네, 맞습니다. 꼭 해야 되겠네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